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영리병원입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녹지국제병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VCR부터 보시겠습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녹지 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던 1심 재판이 곧 재개돼 녹지 측이 이길 경우 내 외국인을 모두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먼저 고재일 기자께서 이번 판결 나오게 된 과정이 굉장히 긴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숙제를 또 주시네요. 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영리병원이라고 하는데 제주특별법에는 이제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고요. 이 녹지 주식회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2015년 12월 18일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으로 처음에 설립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제주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이 앞으로 2년 동안 7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병원을 건립합니다.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이 매우 소규모인 점, 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제주도라는 위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병원의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이 주민 복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지자체장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을 하는데 원희룡 지사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나아가 영리병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7병상의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제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급 체류형 휴양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 실험적인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공론조사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2018년 12월 5일에 원희룡 전 도지사가 조건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제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의 명분이 뭐냐면 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에는 뭐 외교 문제가 비화될 수도 있고 국제 신인도 하락이라든가 어쨌든 거액의 손해배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고려해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하지만 이 조건부 개설에 반발한 병원 측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서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7일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허가 이후 석 달 안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병원 측에서는 이제 두 가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국인만 진료를 하라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그리고 하나는 또 병원 허가 후에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개원을 취소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됐다는 소송 두 가지를 했고요. 1심 법원에서 이 두 개 소송 가운데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판단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이제 그 개설 허가 취소가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2심 법원은 그게 잘못됐다. 개설을 지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그걸 이번에 확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2심의 그 판단을 받아들인 건데요. 부상일 변호사님, 법원이 결국 이런 판결을 확정하게 된 이유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제대로 잘 됐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행정기관이 그러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인데 침익적 처분.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 고려하는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들이 과연 국민의 그 이익을 침해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1심 법원은 90일이라는 개설 그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변경된 조건에 의해서도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을 그렇죠. 원래 준비할 조건이 수 있었다. 변경됐으니까 네. 그 변경된 조건 하에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2심 법원은 아까 고재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경된 이후에 새롭게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기엔 너무 짧다. 그래서 그 90일 이내에 개원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요 행정처분은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녹지그룹이 과연 영리병원을 추진할 것인지인데 고재일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녹지그룹이 얼마 전에 국내 기업하고 그렇습니다. 합작을 예. 해서 병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 보도를 또 보면은 또 이제 그 병원 건물 자체는 아직 뭐 녹지 명의로 이렇게 돼 예.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JDC 등 이제 복수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확인이 된 건데 우리들 리조트라는 곳과 지금 예. 지분의 80% 정도를 일단 그쪽에 리조트에 넘겨두고 함께 이제 뭐 암 전문 병원을 세울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만 알려져는 있는데 아직까지 녹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상상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아마 도정 질문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 측은 애초에 헬스케어 타운에서 병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기 싫어하는 곳을 제주도와 JDC가 억지로 끌어가지고 병원을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헬스 없는 헬스케어 타운 예. 조성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타운의 헬스가 제대로 들어서느냐가 문제이지 제대로 운영되고 우리가 철저히 감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제주도정의 일관성과 대외적인 공신력에 걸맞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언론 보도라든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병원 운영 경험을 가진 곳도 아니고 사실 부동산 전문 기업이거든요. 또 이제 또 이번 일을 보면은 이제 좀 사실 이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에 대한 지금 국내 여론도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은 편인 것 같고 어쨌든 국제적으로 봐도 지금 뭐 코로나하고 사드 이후에 외국 관광객을 지금 유인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녹지 입장에서는 뭔가 영리병원을 지금 고집하거나 강행할 실익은 지금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아까 소송이 지금 하나가 지금 남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관광객을 진료 조건으로만 한 조건부 허용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녹지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이 병원 어떤 면허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어쨌든 그동안에 한 700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뭔가를 보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소송에 대해서 부산의 변호사님 법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정말 전망하기가 너무 네. 어렵고요. 네. 그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병원을 운영을 아예 못하는 상황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많은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처분을 취소했던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 리조트였나요? 네. 거기하고 이게 거래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녹지는 손해가 그만큼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꼭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WHO가 사실은 올해 말쯤이면은 위드 코로나가 일반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녹지가 그걸 완전히 매각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녹지가 저는 20% 나머지 집은 매각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병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쪽.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뭐 약간의 수익을 더 창출하더라도 이게 계속 기업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매각할 때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녹지가 철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녹지국제병원이 처음에 이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주식회사 형태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회 투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 어떤 이제 중국에 분원을 둔 성형외과 큰 곳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녹지병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를 바꾸거든요. 이제 뭐 지분 구조라든가 투자 상황을 좀 약간 이게 비공개되는 상황으로 아마 그런 면을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도 이제 녹지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떤 합작이라든가 어떤 다른 제3자 의료법인과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최근에 영리병원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지금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위성곤 의원이 발의하게 된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걸로 지금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어려워.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폐지하면 그걸 얻고자 하는 이 투자 자유구역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개설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 것이 원래 원격 진료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번 허용된 것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거 규정을 우리 특별법에 있는 규정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제주도에 기존의 것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이익인지. 특별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아니요. 개정 자체는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예.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가 되었을 때 그게 제주도의 이익일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영리병원 하나만 딱 원포인트로 이게 이 조항을 삭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특별법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뭐 약간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미 뭐 무사증 같은 외국인의 어떤 왕래라든가 영어 교육 뜻이라든가 외국인의 어떤 생활 편익을 위한 다양한 요건이 지금 이 특별법 자체에 담겨 있는데 거기서 병원만 똑 떼가지고 이거를 삭제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뭐 전부 개정 정도의 그런 절차가 아니면 아마 좀 타당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교육위원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은 제주에만 남아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위원 제도 폐지입니다. 도의회 정원 43명은 그대로 두면서 현재 5석인 교육위원을 없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했지만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제주도 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안과 비례대표 확대안 등 2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
거기에다 이번 교육의원 폐지안까지 제출되면서 지방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위원 제도 폐지하는 법안. 선거구 획정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요. 네. 이번에 그 법안이 발의된 배경, 먼저 고재일 기자께서 설명해 주시죠. 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또 제주특별법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예. 없는데요. 그 36조의 그 도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도의원 정수해가지고 관로해가지고 교육위원 5명을 포함한다. 관로 닫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의원 정수는 43명 이내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서울 강동구가 지역구시더라고요. 이 국회의원이 교육위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특별법 이 36조에서 교육위원 5명을 포함한다는 그 내용,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그 교육위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요 관련 조항을 함께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 견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민주성이나 또는 대의성이 조금 약화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의원 제도를 좀 폐지하는 총 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이 발의를 했어요. 예.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빼고는 다 저 민주당 소속 의원이신데 여기에 또 이제 그 저희가 익숙한 이름 예. 제주시 갑에 또 송재호 국회의원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거 보시면 뭐 뭔가 이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청부입법 아니냐? 궁금해서 이거 품앗이냐? 송재호 의원님한테 네. 전화를 계속 기자들이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계십니다. 예. 그 지금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합헌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이 제도가 위헌은 아니다. 부상희 변호사께서는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길래 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이 교육위원과 관련된 그 합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합헌 결정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교육위원 제도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교육위원의 출마 자격이었습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육직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분 그러한 자격 요건을 상당히 완화를 했죠. 완화를 했는데 한때는 중간에 없었다는 얘기도 제가 뭐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접근이 되는 게 아마 이번 이 개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없다라는 측면이 우리 제주도에 꼭 있어야 되는가 이 측면으로 가는 것보다도 교육위원의 자격 요건이 일반 도민들의 그 공무단임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경력이 있는 사람만 그렇죠. 출마할 수 그럼요. 있죠. 예. 그래서 아예 그 조항을 없앤다고 전향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육위원 제도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연결해서 5석을 확보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교육위원 5석이 사라지면 지역구 3석을 그렇죠. 지역구 늘리고 3석의 비례대표 예. 2석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교육위원이 필요한 제도이냐 아니냐만 갖고 따지다 보면 아까 말한 교육위원 출마 자격 조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불리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개방해 버리고 뭐 교육감인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위원은 그 부분을 아예 빼고 교육위원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또 조금 명분이 있겠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의결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 논란이 있었는데 왜 교육 분야만 아니고 다른 일반 그 행정 분야에도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만약에 개정안대로 교육위원을 폐지하고 도의원을 증원하게 되면 도의회 운영에서도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재일 기자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교육 행정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의 통제와 견제, 감시가 좀 약간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육위원회가 이제 모두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 교육위원이 5분이세요. 예. 그래서 일반 도의원이 4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위원장도 항상 교육위원이 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목소리를 물론 견제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시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직접적인 개입이 약간 좀 한편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라는 그런 인상도 많이 받고 그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도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어떤 교육 분야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나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네. 또 반대하는 쪽 목소리도 있던데 교육 자치가 훼손된다. 그런 부분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육 자치가 훼손된다고 하는 쪽의 논리는 사실은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교육의 자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피교육자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이냐? 그건 일반 도민의 대표들이 대변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국회의 그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2월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뭐 예상도 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고재일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질질 끌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뭐 엊그제 보니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위원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좀 약간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발의한 쪽이 민주당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도인지는 뭐 아직은 파악은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용성에 대해서 도민 사회가 좀 약간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발의가 되고 했으니까 통과까지는 그렇게 큰 진통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미 다른 지자체도 이미 일몰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이 교육위원 제도를 우리가 계속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항상 2018년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항상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항상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위원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이냐 항상 논의를 하다가 가장 손 편한 방법으로 아예 도의원 정수를 늘립주. 그동안 이렇게만 계속 됐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뭐 지역 정치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어떤 교육위원회 어떤 운영 문제, 존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자꾸 외면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온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기회에 좀 이게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부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교육위원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교육위원으로서 나서고 싶은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길을 훨씬 많이 열어주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운영되는 것은 사실은 그들만의 잔치라는 얘기에서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무투표 당선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 제도 자체를 없앨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주의 미래를 염두에 뒀을 때 제주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들을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화되고 좀 더 많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럼 저는 교육위원이 왜 불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주장이 힘이 실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라 하더라도 아까 계속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위원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불거진 제19 감싸기 논란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 A씨는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선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법정 경위들을 시켜 방청객들을 모두 나가도록 한 뒤 검사와 피고인 A씨만 있는 상태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상일 변호사님 뭐 재판 항상 뭐 참석하시니까요. 선고를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가요? 비공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원조직법하고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이 우선 상위법이고 법원조직법에 그 법원의 재판은 공개로 하는데 단 이제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비공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방청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 피고인이 어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절차의 위반을 지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박탈하는 그런 비공개 재판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비공개로 했다라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법정의 질서 유지권을 재판장이 아주 넓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 검사도 앉아 있고 변호인도 앉아 있고 피고인도 앉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머지 그 방청객들은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개 재판이냐 이렇게 볼 때는 법적인 뭐 분명히 저는 쟁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로. 근데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사람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신 거죠, 재판장께서. 그러면 그런 배려를 한 것이 특혜냐 아니냐인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모든 재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 재판에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재판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특혜라고 볼 것이냐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원의 해명이 석연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덜 창피하게 하려고 약간의 측은함이 작용했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거든요.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재판장의 재량이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재일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법원의 해명을 보니까 이제 판사 개인 그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신 게 아니고 아마 공보 판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판사의 판사 그 개인분의 사적인 판단이 개입한 게 어쨌든 그 내용만 보면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사실 특정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분을 고려를 했다라는 걸 이렇게 뭐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긍이 되려면은 사실 우리가 유명인에 대한 재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도 사실 이게 뭐 TV에서 생중계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판결 그러니까 어떤 이 법정에서 이 그 재판 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밀주의 과거 이제 뭐 전제주의 체제에서 했었던 비밀주의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적 권리로 이렇게 좀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러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법원에서도 앞으로 재발 그렇습니다.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법원에서도 좀 법원에서도 이번 결정에 부적절했다.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법조의 대부분의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원래 그 판결을 무조건 공개하게 한 이유는 그 판결이 최종적인 이 재판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우리 이 국민들이 그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고하는 거를 그런 비공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 판결을 공개하기로 한 그 원칙하고도 안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인의 뭐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줬다는 것도 사실은 특혜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는 별도로 지금 제주지검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절차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의 이제 변호사협회 협회장이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개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이런 이 각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했다는 그 보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기소돼서 이제 선고가 난. 예. 그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의 징계는 5가지인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영구제명, 제명, 그다음에 과징금인가 그렇게 돈 얼마 이상 내게 하는 벌금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징계위원회 심리가 끝나고 나서 징계위원회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안은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게 이제 사기 행위가 되느냐 이렇게 그 판단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명 처분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돌발적인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해프닝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판사들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끔 있어 왔거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시민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은데 고재일 기자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도는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특혜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판사 개인분이 어쨌든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했다고는 하지만 그에 과연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마 좀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법원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 내부에서 좀 자성을 좀 추구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변호사님 앞으로 재판도 가셔야 되지만 소신껏 말씀해 주시죠. 아니 당연히 이런 얘기는 다시 나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특정인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지만 판결을 공개하기로 한 우리 사회의 합의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안에서는 이러한 지금 요번에 발생했던 그런 사유로 비공개 법률적인 의미의 비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판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주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설경 감성하려고 많이들 한라산을 찾고 있습니다.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탐방 예약을 놓고 갑자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설경으로 인기가 높은 한라산.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거래하자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라산 입장권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별도 비용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입장권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인당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관리소 측에서 예약자에게 보낸 QR코드만 있으면 별도 신분 확인 없이 입장이 가능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서 현재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탐방 예약제로 등반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료인데 웃돈이 지금 거래돼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고재일 기자께서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건지. QR코드 시장이 만들어졌죠, 지금. 공급과 수요 곡선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탐방 예약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라산 같은 경우에 이게 적정 수준의 수용력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한라산 탐방을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명, 그리고 관음사 같은 경우 하루 500명 해서 1,500명으로 이렇게 등반객을 정상 등반할 수 있는 제한을 한 건데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유명 방송인이 한라산에 직접 QR코드 그렇죠. 예약을 해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게 방영되다 보니까 한라산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멋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겨울 산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장을 못할 정도로 이게 예약 사이트가 개시되자마자
정말 광적인 클릭, 광클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게 QR 코드만 따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요 코드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약을 한 사람이 이걸 넘기기만 하면은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한라산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뭐 3만 원, 5만 원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뭐 100만 원? 예, 100만 원에 이제 호가를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는 뭐 기사도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함께 제기가 되면서 결국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매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논란이 있어요. 부상희 변호사께는 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가능할 수는 있을까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가중되고 비용,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으로 아예 넘어가서 과연 QR코드를 거래하는 것,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거래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이냐.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QR코드제를 해서 한라산 탐방을 일정 수준, 일정 사람 수 이하로 이렇게 통제하겠다고 했던 그 효과는 A라는 사람이 가든 B라는 사람이 가든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입장권인데 누구는 그걸 팔았다. 그러니까 야 그거 배 아파서 못 살겠어. 이렇게 할 문제이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광클릭을 해가지고 그 QR코드를 얻기 위해서 들인 노력을 시장에서 1,000원에 살지, 10,000원에 살지, 10만 원에 살지,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다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죠. A라는 사람에게 발급해 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산행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글에 대해서 A에게 책임을 묻거나 또 반대로 A에게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QR코드를 쓰겠다고 하는 원래 목적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이게 민사상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라산 그 탐방 QR코드가 100만 원에 거래되는 시대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박하시네요. 다른 사람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그 행위 자체를만 보고 놓고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워낙에 이 한라산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탐방객들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까지 지금 제기를 했다고 해요. 탐방 예약 제도를 폐지해달라 뭐 이런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이 탐방 예약 제도 현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탐방 예약 제도가 선착순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라산을 가고 싶어 하는 취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광클릭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선 배려하는 것이 이 제도에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요거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더 시급한 문제이지 이게 거래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고재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서귀포에 살고 있으니까 제주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항상 그 성파랑 앞을 항상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이 성파락 주변의 풍경을 저는 항상 눈으로 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탐방 예약제 이전에 뭐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그 안에서의 그 어떤 그 굉장히 혼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지나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좀 뭔가 한라산의 입장과 이용이 좀 체계적으로 좀 환경적으로 좀 약간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가급적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지금 체제 안에서 지금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일이지 이걸 뭐 이제 뭐 탐방 예약제 자체를
어떤 탐방 예약제가 주는 이 혜택을 우리가 없애면서까지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그건 또 더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렸죠.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관광업 위주의 제주 경제가 침체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도내 관광객들의 카드 결제 금액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주 관광산업 어떤 모습인지 박기범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융합과 빅데이터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팀이라고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부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과학적인 그 수단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좀 데이터를 잘 끌어오고 모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지원을 하고 그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차 단속을 100곳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차 단속 빈도가 높은 곳이라든지 단속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우선적인 곳 20곳을 가져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인력을 최적화해서 쓸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군다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분석과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공공 서비스라든지 민간 협업 서비스에 이제 기획을 하고 그걸 추진하는 그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 지역 관광객 소비 동향을 분석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분석은 매주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2021년을 좀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좀 특집스럽게 분석을 했고요. 3년째 카드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과연 그 활성화가 됐는가 그 여부를 따져보고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와 추가적으로 또 외국인 관광객을 좀 뭐 더해 본다든지 면세점 업을 뭐 제외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달리 해가지고 좀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결론적으로 좀 국내 관광객은 2019년 대비 늘어난 걸로 이제 분석 결과 확인이 됐고요. 국내 관광객 소비 금액이요. 네, 그거는 여러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동남아라든지 하는 경쟁 관광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일반적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격리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제주도로 좀 많이 그런 관광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여행이라든지 그런 아무래도 비교적 씀씀이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관광객들도 제주도에 많이 모였고요. 근데 그와 반면에 또 외국인 관광객을 추가를 했을 때는 2019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당 뭐 소비 금액도 아무래도 좀 외국인 관광객을 더했을 때는 국내 관광객하고 다르게 이용 금액이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면세점 때문이 아닌가 해서 면세점을 빼고 다시 좀 분석을 했는데도 수치는 좀 완화되었지만 결과는 뭐 똑같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 금액이요? 네, 맞습니다. 전체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국내 관광객은 만으로 봤을 때는 한 7, 8% 정도 2019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이걸 외국인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관광객 전체로 산정을 했을 때는 10%가 넘게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주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되나요? 침체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 상황을 좀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국내 관광객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점차
뭐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뭐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경쟁 이제 해외 관광지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위험 요인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내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는 늘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회하지는 못했다는 건데 현재 그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비중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 봐야 될까요? 네, 그 입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9대2 정도였습니다. 입도 관광객 숫자요? 네네, 2019년 기준으로 그렇고요. 예.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아예 없는 상태죠. 예. 그런데 2019년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한 소비 비중은 2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의 금액이 빠져나간 셈인데 아무리 국내 관광객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메꾸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주 관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공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크다는 건데 앞으로 제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외국인 관광 시장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외국인 관광객의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좀 우리 소비 금액을 좀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내 관광객 수치가 그 이용 금액 수치가 2019년을 뛰어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뭐 의미 깊은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관광객을 위주로 일단은 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컸다라는 게 이번 분석 결과로 확인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는 이야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전체적으로 금액은 뭐 한 8%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인당 이용 금액은 그보다 더 상회하는 수치로 좀 뭐 뛰어오른 걸로 저희 분석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 아무래도 좀 그 제주도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뭐 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억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의 심리가 이런 게 있죠. 그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라는 심리가 있는데 그런 심리가 아무래도 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증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분석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그 활용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그 제주 관광 산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지원부서라서 아무래도 좀 실제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현업부서의 판단이 좀 중요하겠지만 분석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좀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 관광객의 그 좀 비중이 높았던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에마루 거리라든지 칠성통이라든지 그런 상권들에게 과 내수 비중이 높은 상권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관광객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활성화가 신기루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은 그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가운데서 국내 관광객이 다른 뭐 여타 경쟁 해외 관광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내 관광객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각인시키는 관점에서의 좀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실을 좀 갖추는 시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어떤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월동작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업 종사자들이 그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출하량과 가격의 단기적인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석 모델을 갖추고 이를 좀 쉽게 서비스하기 위한 뭐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이제 앞으로 가수작물이라든지 수산물, 축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와 뭐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좀 행정의 본연적인 뭐 기능을 하지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파급 효과가 높은 뭐 제주 지역의 렌터카 데이터라든지 CCTV, 뭐 위성 데이터라든지 뭐 드론 데이터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데이터 자체를 좀 우리가 역량을 좀 키우는 뭐 한편에 좀 그걸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보다 좀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행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기획을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